자, 그럼 뼈 이식을 할 때 뼈는 무슨 뼈를 쓸까요, 여러분? 환자분들이 뼈 이식한다 그러면은 되게 무서워 하시거든요. 그냥 듣기만 해도 좀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파우더처럼 잘 나와요. 제가 이제 자꾸 예전 얘기를 해서 너무 이렇게 옛날 사람 같은데, 제가 처음에 임플란트 저희 원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을 때는 이쪽 뼈를 떼가지고요, 가져와서 여기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도 했어요. 근데 더 그 전에는요, 허벅지 뼈를 떼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도 했었대요. 상당히 그때 정말 무서웠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자가골이라고 해요. 자기 뼈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종골은 이제 사체. 네. 죽은 사체에서 그 뼈를 이식해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 동종골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적인 거부감 때문에 많이 사용을 또 안 하기도 하고요. 이종골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종. 같은 종이 아니라 이종. 그러니까 다른 동물 뼈를 이렇게 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종이 다르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뭐 그런 사람한테 떼는 건 아니지만 거부 반응이 약간 적을 수는 있지만, 이런 뭐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선호하는 재료는 뭐다? 바로 합성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공적인 뼈랑 유사한 성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뼈처럼 만든 거를 바로 합성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파우더처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식했을 때는 보통 요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 뼈가 더 빨리 생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생체에 빨리 흡수가 내 뼈처럼 되기 위해서 또 하는 방법으로는 내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여기랑 이렇게 섞어요. 그 중에 이제 피에서 가장 좋은 혈장이라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피랑 이 뼈랑 섞어가지고 여기다 이식을 하면 더 이제 생착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는 병원도 있고 안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뼈 이식을 할 때 쪽은 이 임플란트 이 뒤쪽은 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쪽은 펑하니 뚫렸죠. 이럴 때 이렇게 뼈 이식을 이 부분에다가, 부족한 부분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슈처 봉합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 그러면 이 경우에는 1차 OP 한 걸까요? 2차 OP까지 한 걸까요? 당연히 1차 OP까지 진행을 한 상태겠죠. 자, 이제 뼈 이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요거는 뭐 기본적인 지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 일반적인 이제 뼈인데, 여러분들 감자탕집 가면은 뼈 이렇게 단면 보실 수 있잖아요. 보면은 겉에 뼈는요 좀 단단해요. 그거를 피질판 아니면 피질 치밀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코티컬이 너무 약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 겉에 있는 뼈가 좀 뭐 약한데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스펀지 형태의 해면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훨씬 약하겠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골다공증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해면골이 점점 이제 치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밀골이 있고 그 다음에 해면골이 있어요.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이식을 했을 때 좀 그래도 좀 성공률이 높은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가 임플란트 이렇게 심었을 때 요 겉에 월이라고 하는데, 요 사면에 이 월이 좀 단단하게 있고 요 중간에 뼈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식을 하면요 성공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이 월이 잡아주기 때문에 좀 성공률이 높은데, 요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뼈가 이쪽 한쪽 월이 완전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도 뼈 이식이 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뼈 이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까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뼈가 너무 소실된 경우를 얘기를 드렸어요. 를 하려고 봤는데 이 뼈가요 어떤 치주 질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뼈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뼈를 이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요 위에다 이렇게 산처럼 뼈를 이식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월이 한 면도 없는 거죠. 한 면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위로 재생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난이도의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뼈 이식을 본 그래프트라고 치과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차트에 본 그래프트라고 써져 있죠. 그럼 이제 뼈 이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에 뼈를 채워놓는 걸 뼈 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뼈 이식 플러스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이렇게 용어가 차팅에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요. 뼈 이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있고 뼈 이식을 여기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 뼈가 여러분 이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치은이 이렇게 덮게 해서 여기 봉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 상태로 그 가루들을 막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식사하고 뭐하고 하면서요. 이 알갱이들이 바깥으로 막 빠져나와요. 보통 이제 뼈 이식을 하면요. 그 뼈가 다 100%가 내 뼈가 되는 게 아니라 70에서 80%만 내 뼈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근데 이제 내 뼈가 됐을 때 얘기고 이것처럼 이렇게 다 뼈가 나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패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이 멤브레인, 차폐막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사하고 하면서 그런 이물질들이 일로 끼지 말고 여기 이제 잘 보존이 되라고 이 차폐막을 위에다가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합한다. 그래서 이 뼈가 이제 감염되거나 이제 바깥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게 멤브레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뼈 이식 중에서도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어려운 경우죠. 수직적으로 뼈가 없어졌죠. 이렇게 수직적으로 파였죠. 여기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도 옆에 뼈는 좀 이렇게 높게 있죠.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해보기로 하고 요거를 하는 거를 바로 골유도 재생술이라고 해요. 이 이름이 왜 골유도냐면은 이제 뼈가 생기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뼈를 여기다가 인공뼈를 이식을 해두면요. 이게 바로 내 뼈가 되는 게 아니라 뼈가 생기게 그 볼륨을 유지해주면서 이제 뼈가 생길 때까지 얘가 버텨주면서 이게 서서히 뼈로 변해가요. 그래서 골유도 재생술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GBR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요 GBR 보면은 되게 어려운 시술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여러분 그럼 뭐죠? 여기 위에 당연히 덮어줘야겠죠? 차폐막, 멤브레인 이거를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봉합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경우보다 당연히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뼈가 웬만큼 있으면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 놓고 뼈가 없는 부분에 이렇게 뼈가 없는 부분에만 이렇게 이식을 하는 경우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뼈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뼈 이식만 해놓고 한참 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도 기다려요. 뼈가 안 되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내 뼈가 되면은 그때 임플란트를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골유도 재생술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악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상악동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공기주머니. 이렇게 상악동이 아래로 내려와서 얼마 안 됐었잖아요. 뼈의 양이. 그럴 때는 어떤 시술을 하냐면요. 이 상악동을 거상하는 시술을 해요. 이거를 바로 사이너스, 상악동, 리프트, 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혹은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실은 치과에서는 영어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이 시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악동 거상술이 뭐냐면요, 여러분. 상악동에요. 우리 아까 이렇게 뼈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 뼈 위에는요, 여러분 막이 있어요. 막을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갈비 좋아하시나요?
우리 갈비 먹다 보면은 고기가 있고요. 그 뼈 근처에 이렇게 막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우리 뼈에도 그 막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긴 걸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막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 공간에는 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막을요, 이렇게 들어 올려요. 위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악동막을 안 찢어지고 잘 올리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상악동 수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간단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치조정 접근법이에요. 소켓 리프팅이라고 해요. 이거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치조정 접근법은 이 치아 쪽에서 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을 드릴링을 해요. 우리가 거기 몇 미리 정도 되는지 알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드릴링을 한 다음에요, 요런 기구를 넣어가지고요, 이 상악동망을요 살살살살살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 올린 만큼 거기다가 뼈를 이식을 하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는다. 근데 이때 임플란트가 고정이 나올 것 같으면은 임플란트랑 이 뼈 이식을 같이 하고요. 봤더니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나올 것 같아 이러면은 뼈 이식만 하고 기다렸다가 마찬가지로 조금 뼈가 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치과에 있을 거예요. 오스테오톰이라는 것도 있고, 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을 들어 올리게 생겼어요. 이런 걸로 이제 기계적으로 사람이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물로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다가 수압을 넣어가지고요, 물을 세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지도록 하는 스킬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원장님마다 본인이 편안한 스킬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병원은 어떤 걸로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건 뭐 환자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걸로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조정 접근법으로 치아를 들어 올릴 때 쓰는데요. 이게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다행인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치아가 하나만 있으면 여기만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데, 여기만 심어야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다 없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얇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밑에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두더지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씩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하다 보면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면 그 막이 이렇게 탄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계란 보면은 껍데기 아래 막 있죠. 그 정도로 얇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가면 콧구멍으로 나와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이걸 또 겪어봤어요. 제가 안 겪은 경험이 없다 그랬잖아요. 수술하면서 이게 이제 뚫린 거예요. 제 이쪽에 할 때. 그랬더니 숨을 쉴 때 정말 휑 하는 느낌이 나고,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코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은 그 막이 회복이 되긴 하지만, 상당히 불편하겠죠. 코도 못 풀고 압력도 못 가해요. 그래서 되도록 여기가 안 뚫리게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밑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옆쪽 측벽, 라테럴 어프로치라고 하기도 하고 윈도우 오프닝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옆에 창문을 뚫린 것처럼 오픈한다는 거죠. 여기 측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고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뭐 숟가락 같이 생긴 걸로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요. 그 다음에 뼈 이식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하게 되죠. 그 엑스레이에서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쪽 이 치아 보세요. 그러면 제가 또 라인을 따라 그려볼게요. 상악동. 이렇게 돼 있고, 자기 뼈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쪽 왼쪽 보면 뼈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 물론 이게 평면이긴 하지만 그냥 높이로만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임플란트를 예를 들어 여기다 심는 거예요.
4번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옆에 뿌리가 엄청 긴 거 보니까 3번이에요. 예를 들어 4번에 심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가능하죠. 혹은 만약에 조금 부족해요. 예를 들어 뭐 좀 더 긴 거 심어야 돼서 이만큼 부족해요. 여기만 살짝 들어 올리고 뼈 넣으면 된다고요. 아니면 뼈를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주 살짝일 경우에는 그냥 살짝 올려놓고서는 그냥 알아서 뼈가 되길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경미하게 뼈가 부족한 경우는 살짝만 올리면 되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근데 여러분 요 오른쪽처럼 상당히 뼈가 얇은 경우 있죠. 좀 앞에는 좀 수월할 수 있어요. 여기다 심는 거는. 근데 뒤에는 어때요? 너무 얇죠. 그래서 한 4, 5mm 미만이 되면은 이제 요거는 보통은 이제 이 측벽으로 접근해가지고 윈도우 오프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좀 커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엑스레이만 보고도 여러분이 웬만큼 예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많이 하는 시술은 아닌데 혹시라도 우리 원장님이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치조골을 분할해요. 리치 스프릿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언제 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싶은데 뼈가 너무 얇아요. 근데 우리는 치아 중간에다가 뼈 주변을 다 사방을 둘러싸고 임플란트 심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 중간에 뼈 중간을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이걸 벌려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그 빈 공간에다가 뼈를 이식하고 봉합하고 나오는 수술이 있거든요. 요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요. 요걸 우리 원장님이 한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사실 그 난이도 높은 수술까지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각도 거상술도 그 라테랄 쪽의 측벽으로 이제 접근하는 시술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요거랑 마찬가지로 되게 난이도 높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수술 방법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자, 임플란트 종류가 이제 브릿지 임플란트라고 해서 하나씩만 우리가 심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씩이 어렵다, 특히나 이렇게 여러 개 심으시는 경우에는 비용이 좀 부족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심지 않고 중간중간에 심고 위에는 이렇게 있는 것처럼 브릿지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브릿지 임플란트라고 한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이 경우는 뭐 하나, 둘, 뭐 세, 네 개를 심었는데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거를 바로 브릿지 임플란트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임플란트 수명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단골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상담 저희가 코칭할 때 녹음해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영구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정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영구적이라며 왜 이걸 또 하라는 거야?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여러분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지금 학회에 보고된 수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리를 잘하게 되면요. 관리를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 임플란트는 썩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치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이제 달라붙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내 치아처럼 오랫동안 반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랑 처음부터 영구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임플란트를 이제 하게 되시면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보철물이 우리가 나사로 이걸 조인단 말이에요. 중간에 기둥이라든지 크라운을 나사로 조이게 되는데 나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막 씹어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나사가 헐거워져서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약간 흔들린다거나 이런 느낌이 나면은 그냥 바로 와가지고 조이고, 또 만약에 그 위에 크라운이 파절될 경우에는 새로 크라운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뿌리예요.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다시 빼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차를 샀을 때도 와이퍼라든지 뭐 유리가 깨진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단순하게 수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엔진이 고장났다든지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임플란트를 오래 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뿌리 주변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냥 단순히 뭐 오래 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만 오래 쓸 수가 있고, 이 뼈가 녹는 거는 크게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치주병도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천천히 잇몸 뼈가 녹고, 만성질환이라 그랬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요. 아플 때 오시면 늦어요. 그래서 환자분께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아플 때 오시면 늦으니까 정기적으로 저희가 연락드렸을 때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임플란트 이제 기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거를 이제 저희 치과에서 되게 우리 치과의 특장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기둥을 만들 때요, 기성 기둥이 있고 맞춤형 기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왜 옷 일반적으로 사 입을 때 44, 55, 66, S, M, 뭐 라지, X라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기둥도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사이즈가 다양하게 기성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기성 기둥은 그냥 그 잇몸에 비슷하게 맞을 것 같은 거, 높이라든지 주변 이렇게 두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을 것 같은 거를 그냥 셀렉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가 있고요. 이 맞춤형 같은 경우는 본을 떠가지고 자기한테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성을 쓰게 되면 여기 위에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위에는 어쨌든 크라운을 이렇게 요 마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무래도 이 공간이 일반 그 크라운보다 좀 넓기 때문에 이쪽으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내 잇몸에 딱 맞춰서 이 기둥을 더 넓게 맞춤형 기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식물이 좀 덜 끼게 된다. 그리고 또 힘을 받을 때도 좀 이제 균형 있게 힘이 분산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맞춤형 기둥, 이 커스텀 기둥을 쓰게 되면 환자분들께 말을 해드려야겠죠. 말하지 않으면 환자분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얘기를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맞춤형 기둥을 씁니다 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라고 교육을 해드려요.